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고, 작은 팔기. 네, 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설날이네요. 최밀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고요. 오늘은 나도 일을 하고 나의 자본도 일을 하고 묘한 기분이네요. 그런데 자본이 나의 일당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묘한 감정입니다. 시간의 방패로 조바심을 다스리고 채슬리의 진군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수익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영상 실시간으로 본 1인입니다 하셨고요. 북콘스트 아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일신 우이신님이 아드님 데리고 오셨었군요. 두 분 평생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릴 때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40도 넘고 60도 넘으니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습니다.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영화를 보고 단종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박팽년의 의도적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웜의 신박에 나와서 왠지 반가. 북콘스트는 반가운 얼굴들을 뵈서 너무 즐거웠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북콘스트 끝나고 최밀턴 분들과 점심과 커피도 먹었어요. 따로 모여서 드셨군요. 아쉽네요. 최 부사장님, 문상무님, 왕 부장님, 박 오과장님, 그 다음에 박대리 있죠. 축하드립니다. 채슬리의 겹겹겹겹 경사네요 하셨고요. 코로나 때부터 팬이었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아들이 해외 근무라 몇 년 한국에 안 올 것 같아 랩 가입했어요. 해외 나가시군요 아드님이. 저는 주식이 살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저한테는 살 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항상 공깃밥을 하나씩 추가해서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아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좀 늦게 들었습니다. 졸린 걸 눈을 부릅뜨고 들었네요. 10시간 전이니까 어젯밤 12시 넘어서 들으셨나 봅니다. 우리 메리데이 님이 댓글 1위인가 봅니다. 토요일 책에 전무님 상무님 사인도 받았으니 올해는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참으로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감동입니다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렇다. 부모님 얘기를 하면 눈시울이 빨개지는데 간신히 참는 모습에 와이프도 옆에서 전무님도 마음이 여린 분이시네 하고 말하네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모두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27년생이셨어요. 네. 명절 때만 되면 발코니에서 홀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모닝브리프에서 코스피 살짝 음봉, 코스닥 양봉으로 정리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시장 흐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셨고요. 오늘은 왠지 틀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좀 마이너스 한 1% 정도. 아무래도 내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설날 때 돈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약간
매물이 좀 나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스 공부만 해도 힘들어서 숨차요. 빨리 익숙해져서 북콘스트도 여유 있게 가고 싶네요 하셨고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들이 다 모른들 어떤가요? 엊그제 둘째한테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사랑해 줄 거지 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 원래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짜 사랑은 주는 거고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 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 예,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내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리 사랑이란 말을 지나고 보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댓글은 달지 않지만 좋아요는 꾹 누르면서 시작. 7시 40분이 기상 알람이었는데 7시 30분 10분 일찍 부지런해졌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 어제 방영이 됐는데 보셨나 봅니다. 예, 저는 어제 회사 와가지고 EBS 다큐 그 채널 찾다가 채널을 못 찾겠더라고요. 저희 회사 케이블 TV 한참 한 20분 한 20분은 아니고요. 한 10분 내내 찾다가 못 찾고 뭉쳐야 찬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환 선수랑 김남일 선수가 감독으로 나오다. 그 뭉찬을 시청을 했습니다. 참. 이 고양이가 생선 가게 앞을 못 지나간다고 채널 돌리다가 그 뭉찬 나오는 바람에 뭉찬을 거의 뭐 1시간 봤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는 경일에 평화의 전당에서 콘서트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전무님 나오신 학교라 그런지 처음 가는데도 낯설지 않고 친근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앞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전무님의 청춘을 품어준 경희대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1, 2학년 때는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3학년 때부터는 한 2학기부터는 참 꽤 열심히 했었는데 그 평화의 전당이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보니까 짓다가 만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산을 고왕산이라고 하는데 그 고왕산 뒤편이 또 안기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화의 전당 높이를 그것보다 더 높게 못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한의대 쪽에 보면 벽면에 경희대 연역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평화의 전당 1970년대부터 평화의 전당 쪽을 준공을 이제 시작이 들어갔는데 그러고 제가 89학번이니까요. 왜 지금까지 안 지어졌지 했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1970년도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이 평화의 전당을 돈을 기부해서 지어준다고 했는데 이란 혁명 때문에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지원금이 끊겼고 그 뒤로 89년이 될 때까지 89년이 뭐예요? 재졸업할 때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으니까 그랬던 평화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5년 전이었나요? 그 동문들한테 성금 모아가지고 그래서 평화의 전당 저걸 완공을 하자 해서 그래서 저도 뭐 얼마 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약간 흉물이었어요. 왜 저런 건물이 저대로 방치되어서 있지 했었는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북콘서트를 참석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손을 번쩍 들고 소감을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사인 받으면서 팬이라고 팬심만 밝히고 왔네요. 실물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채슬리 인턴하며 룰 브레이커에서 말한 좋은 주식 홀딩력이 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주식을 늘 빨리 팔아버리곤 했는데 채슬리와 함께이니 믿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면서 웜의 심박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오늘 러닝머신 운동하며 들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웜의 심박도 듣고 일석이조입니다. 하셨습니다. 알뜰신장님께서 저도 부끄러웠지만 번쩍 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대신 저는 사인을 못 받았네요. 바바라님. 우리 타웬드님이 소감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인이 갑자기 손 번쩍 들어서 발표하시길래 저도 놀랐습니다. 옆에서 한 김에 덤으로 하자고 손들었었습니다. 최 부사장님이 모닝브리프 때 항상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규칙 파괴자에 있어서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탑핸드님 오른쪽에 직장 동료분이 첫 질문을 빡 손들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질문의 요지는 그 2차 전지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거랑 우리 채슬리에서 막 분석해서 접근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실제 그쪽 현장 근무자가 느끼는 거랑 주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요 차이가 나는 걸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탑핸드님도 작년에 비슷한 얘기를 사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미래의 가치 변화를 막 계산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도 누구보다 우리보다 사실 더 잘 아시겠죠. 더 잘 아실 건데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물고 얽히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옛날 사례를 좀 말씀드렸어요. 옛날 사례. 2007년도에 두산중공업 다니는 친구가 고등학교 모임에 오면 그때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야, 두산중공업 지금 주가가 야 80만 원 넘어가고 지금 주가가 벌써 10배가 넘었는데 했더니 다 처음 턴어라운드 하는 또 초기에 다 팔아먹었다고. 근데 주식시장은 소위 말해서 거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2007년에는 펀드의 과잉 수급으로 인한 거품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 거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친구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네. 남들은 그냥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데 정작 회사의 직원이 주식을 너무 밑에서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이 항상 앞으로의 한 3년?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3년을 내다보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그 그림이 실제로 그 2007년도에 펀드가 잘못 그렸던 거잖아요. 잘못 그렸던 거고 하지만 그 순간에 당시에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조선 그리고 뭐 굴삭기 그때가 결국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었었거든요. 그 중국 인프라 사이클의 큰 테마 속에 주가가 거품으로 가는 영역이었고 99년 닷컴 버블 때도 워런 버핏이 막 조롱당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레이싱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비교하시잖아요. 시장하고도 비교하고 다른 회사랑도 비교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내러티브가 조금 아직까지 숫자가 안 보이는데 내러티브가 먼저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좀 큰 분야라면 그거를 안 갖고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한쌤이 럭셔리한 개인 요트라며 채슬리는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마치 얼마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순식간에 체포하는 과정이나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는 과정을 보는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 전략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을 채슬리 모닝브리프에서 봅니다. 실수를 되도록 영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 이 디펜스와 채슬리의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아유, 이렇게 또 좋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결국 AI와 금융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신중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뉴욕 거래소에 한국전력과 한국금융지주회사 몇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추세가 강합니다. 미국인 친구들한테 알려주니 깜짝 놀랐더라고요. 오늘도 항공모함 천리마 옆에 딱 붙어가는 파리가 되립니다. 딥스티치 디지털 아트 님이 참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얼굴이 많이 밝으십니다. 덩달아 내 얼굴에도 미소가.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 북콘서트 다녀와서 닮고 싶은 분들 많이 뵙고 마인드셋 다시 해봅니다. 참 재밌던 한 달 차인데요. 캔슬리 기업 분석은 스스로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꼭 저도 해보고 싶은데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목표를 세우셨고요. 이 캔슬림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한 10번만 보시면 나도 한번 해볼까? 종목 하나 딱 찍어가지고 조그만 종목 말고요. 큰 종목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점수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13년생인데 그때 저희 베이비시터로 오신 분이 전에 한맥증권 다니는 집에서 일하시다가 주문 실수 사태로 회사가 망해서 엄마가 실직해서 베이비시터 이모님도 실직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한맥증권. 전문님 북콘서트 영상 올려주시나요? 네, 이번 설 특집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설 연휴 때 이번에 북콘서트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면 재미와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런 북콘서트였습니다. 지난번 시계로 할아버지 때도 참 좋았었는데 이번 북콘서트도 참 좋아가지고요. 일단 좋은 책이 나오면 하여튼 웬만하면 한 2달에 한 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려면 월간 전망도 해야 되고 북콘서트도 해야 되고 하면 주말에 이틀을 빼야 되는데 월간 전망은 주중 저녁에 하니까 주말 하루를 한 달에 한 번을 뺄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님 웜의 심박을 계속 듣다 보니 여성 팬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샤이 남성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거 저희가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네, 남녀 성별 비율이 70% 이상이 남성분입니다. 의외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할투가 90% 넘고 슈카도 80% 이상인 남성 구독자가 많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우리 채슬리 TV를 이렇게 애독하시다가 오신 분들 형님 딱 보면 이제 형님 뻘, 그다음에 우리 삼촌 뻘, 그리고 동생 뻘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 딱
제가 그 회의실 들어가면 다 표정이 흐뭇하십니다. 오랫동안 봤던 박 전무가 이제 들어오네 하는 그런 표정들, 흐뭇한 표정으로 많이 보십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뿡뿡,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자, 앞주의 변동성을 처음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PT 운동 세게 받은 날 플러스 과음 플러스 주식 널뛰기, 이 트리플 악재 후에 큰 신체적 사고를 겪었네요. RSI 떨어진 시기에 채슬리 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주식 공부에 할애되는 저의 시간이 점점 늘어가니 버거워집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버겁죠. 2달에 한 번씩 북토크 하시면 저도 여름에 한국 방문 시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네, 꼭 오세요. 만약에 북토크 참 그 일정이 잘 안 맞으시면 그 월간 전망이라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잠이 오나 들었던 방송 다시 들으며 잠을 청해 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또롱또롱하니 정속으로 들어보네요. 근데 전문의 방송은 정방으로 듣든 1.5배속으로 듣든 2배속으로 듣든 다 괜찮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들을 때는 1.5배속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말도 빨리빨리 막. 전문님 얼굴에 뾰루지 올라온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 뾰루지가 아니고요. 이 오랜 축구인의 생활 때문에 거실려 가지고요. 네, 요게 저번에 레이저 치료하고 난 이후에 조금 좋아졌는데 최근에도 계속 좀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귀찮아 가지고 바를까 말까 하다가 또 안 바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물 옵션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어스플레스에서도 안 보였어요 하셔가지고 1월 11일 특별 영상에 있습니다. 1월 11일 어스 앱에 들어가셔서 그 콘텐츠에 보면 특별 영상이 있고요. 그 인턴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채슬리 AI나 저기 어스 캠퍼스에다가 그 유료 강의로라도 그래도 보실 수 있게 좀 올려놓자라고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좀 해서 올려놓자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근데 선물 옵션의 세계가 웩도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 그냥 순수한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라 90%는 투기적 거래자고 그 투기적 거래자 중에 주식 롱숏 하는 선수들부터 해가지고요. 많습니다. CFD부터. 근데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드는 이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 이 선수들이 하이에나 같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에나 같은 선수들의 옵션 포지션을 제가 꼬박꼬박 좀 해드리잖아요.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강력한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그렇게 그리고 옵션도 변동성 확장 전략을 썼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런 기초 강의를 안 들어놓으시면 이게 다 외래어처럼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그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물 옵션 강의를 지난번에 찍게 되었고요. 작년 연말에 12월 30일인가 그때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인턴하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기가 그동안에 많이 쌓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셔도 될 것 같아서 올려놨고요. 근데 인턴이 어떤 기초가 안 쌓인 분이 괜히 인원 선물 옵션 강의 보셨다가 괜히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요. 근데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좀 올려놓자고는 했습니다. 근데 홍보는 안 하려고요. 그런 선물 옵션 강의를 올려놨다라고 홍보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우디 큰손 홀린 K방산.
연합작전 펼쳐 중동 세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막한 국제방산전시회 2026 제3전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한국 방산기업들은 입구 바로 앞에서부터 스크럼을 짜듯 나란히 대형 전시관을 세워 위세를 과시했는데요. 한화, 방산 3사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대기업 전시관에서는 사우디에 제한 중인 주요 무기체계 모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39곳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중동 최대 방산 시장에 깃발을 꽂기 위한 연합작전을 개시했고요. 주요 방산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은 원팀을 꾸려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WDS에서 지상 해상 공중 체계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의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복 차림에 외국 군인들은 물론 아랍 전통 복장을 한 관광객들도 동급 최강인 이 K방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요. 한국 방산 기업들은 비전 2030 정책에 따라서 5년 안에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현지화하려는 목표를 세운 사우디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화방산 3사는 전시관에 K방산 대표 선수인 K9A1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을 배치해 위용을 자랑했고요. 저는 저 탱크들하고 저걸 다 저걸 공수해서 배치를 하나 했더니 실물 크기 모형이네요. 모형. 한화 시스템은 드론과 로켓 등 다변화된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 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이 다목적 레이더를 이번 WDS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합니다. 한화오션은 사우디가 주목하는 3,600톤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 3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신형 호위함 5척을 도입하려는 사우디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6,000톤급의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호위함을 단계별로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줬고요. 24년 사우디에 천궁2를 수출했던 LIG 넥스원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 그리고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신궁 다층 대공 방어 체계를 내놨고요. 특히 이날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LIG 넥스원 전시관을 방문해서 한국산 통합 대공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카이는 올해 양산을 앞둔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이 사우디 공군 현대화의 적임자임을 부각시켰고요. 또 KF-21과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 항공기 4기 편대가 연계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미래상도 제시를 했고요. 현대로템 전시관에는 샤원 마즈하르, 알리, 라완두지 이라크 국방부 2차관이 방문을 해서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K2 전차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필두로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도 대거 공개를 했군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신임 주 사우디 대사와 함께 이 전시장을 방문해서 한국 방산기업 전시관들을 둘러봤고요. 안 장관은 LIG 넥스원 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우디 방공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카이 전시관에서는 앞으로도 KF-21의 양산과 전력화, 수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대중소 방산기업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답니다.
안 장관은 칼리드 장관과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도 약속을 했고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방연구소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방연구개발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안 장관은 칼리드 장관에게 미래지향적인 국방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며 연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증시 불장의 미래세 작년 순이익이 72% 늘어서 1조 6천억입니다. 뭐 72% 늘고 이런 거는 최근에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숫자인 줄 알았는데, 미래세 증권이 이렇게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불장의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24년 미래세 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1조 원 기록을 세웠다면 25년 브로커리지 이 위탁매매 수수료만으로도 1조 원을 넘는 증권사가 나오고 있는데, 24년 대비해서 2.4배나 늘어난 거래대금 덕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증시 강세의 지속에 힘입어서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 투자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미래세 증권은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증시 화랑의 수혜주로도 자리잡기했고요. 미래세 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29조 한 3천억, 거기서 영업이익 1조 9천억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각각 31.7%, 61.2% 증가한 수치이고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72%나 증가했습니다. 이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출은 31%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61%. 보통 이런 증권사가 갖춰야 되는 뭐 전산 시스템하고 기본 인력, 그게 어떻게 보면 고정비라면 거죠. 실제로 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이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부분이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 증시 화랑에 따라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24년 대비해서 43% 증가한 1조 1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세 증권의 총 고객 자산 AUM은 602조. 그런데 국내가 518조고요. 해외가 84조나 되네요. 1년 만에 약 120조가 늘었습니다. 미래세증권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 대부분이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대형사들이 21년 이후 3년 만인 24년 영업이익 1조 원에 복귀한 이후 2년 연속 1조 클럽 달성을 이어갔고요.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한투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184억 원으로 예상돼서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형 증권사의 호실적에는 국내 주식 거래대금 상승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증권사들의 주력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검토협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6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40%나 급등을 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업계는 올해도 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45조 6천억 원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35% 가까이 올려 잡았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어떻게 5조 6조를 때리지? 이랬을 때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우리가 2,500일 때 5조 6조 아니죠.
지금 2,500이 아니라 5,000이 됐으니까 시가총액도 더블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10주를 팔아도 2배, 3배가 지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2배가 됐고 거기에 증시 분위기가 이제 뜨겁다 보니까 엄청난 거래대금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매매가 되면 될수록 오롯이 그게 증권사의 수익이 되고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거래세를 다시 올렸죠. 그러면 매매되는 거래세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올해 거래세 수입도 짭짤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은행들 미국채 줄여라 달러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사진은 보니까 그림에는 왼쪽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중국의 금 보유량입니다. 금 보유량. 21년 12월에는 6,264 트로이 온스였는데 지금은 7,419 트로이 온스를 갖고 있나 봅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이 자국 금융사들에게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라고 비공식 지침을 내렸고요.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겁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는 물량을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고요. 다만 언제까지 매입을 자제하고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에는 이번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중국 금융당국의 이번 권고는 비공식 지침인 창구 지도 형식으로 전달됐다고 하고요.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에다가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을수록 급격한 시장 변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반영됐다고 하고요. 이어 지정학적인 계산이나 미국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는데 이번 창구 지도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 통화 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고 달러는 주요 통화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 총국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의 변동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이끄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셔먼 CIO는 지난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그는 이어서 장기물 국채 금리는 단기물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사이클 고점에 가까이 있다면서 국채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이야기할 때 장기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중국 금융당국의 이러한 지침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의심받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미국 국채는 연초에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뒤에 가격이 급등한 금과 탈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매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고요. 또 지난달 도이치방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그린란드 병합 의지에 대한 반응으로 유럽의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요. 그럼에도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미국 국채 시장이 2020년 이후 최고의 성과를 냈다며 외국인 수요도 사상 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 성과를 냈다는 거죠? 제일 많이 팔았다. 22년 이후 작년에
발행량이 아마 되게 많았을 겁니다. 계속 이자가 또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바이든 정부 때 이 단기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단기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단기채 만기 돌아오는 게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에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요.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6,826억 달러, 약 1,000조 정도로 집계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1,000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이는 2013년 11월에 최고치였던 1조 3,167억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와, 옛날에는 한 2,000조 들고 있었네요. 근데 2013년 요때 당시에 환율을 생각을 해보면 뭐 1,100원, 1,200원대였기 때문에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0조? 네, 1,500조, 1,600조 요랬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 중국이 만만치 않은 게 미국이 무슨 제재를 한다, 반도체 수출 금지시킨다, 뭐 등등 하니까 그래?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 국채를 팔아버리면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미국은 되게 투명하게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백악관의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런저런 거에 정책을 갖다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높은 거 작년 초에 앨런 머스크 도펌 속해 있었던 이 도지에서 첫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게 미국의 국채 발행 과다한 국채 발행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 이자가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자로만 1조 달러가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저렇게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중국이 계속 작은 반등이 못 들어오게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니까 그 만기 돌아오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또 다 그걸 갖다가 롤오버해서 새로운 채권을 찍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채권을 찍을 때 10년 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2%대였다면 지금은 4%, 4.2 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금리에 고이자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그걸 중국이 그대로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 니네들이 우리 제재하고 괴롭힌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네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게 그러면서 그만큼 금을 또 삽니다. 이게 금 보유량이 없이 그냥 미국 국채만 팔면 또 국제금융자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중국 통화 가치를 또 약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을 저렇게 계속 사모으면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달러의 신뢰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위안화의 신뢰도 우리 금 많이 들고 있어. 그런 작전으로 지금 중국이 금을 또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G2 국가의 패권 전쟁 속에서 보면 중국이 작년에만 요 말고도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재무가 최근 금값 변동성은 중국의 무분별한 투기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깐만. 요게 바로 다음 기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왔네요. 이게 다음 기사인데 최근 금값 변동성 요 중국의 무분별한 투기
탓이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이례적으로 이 높은 금 가격 변동성 원인으로 중국의 투기성 자금을 지목을 했는데,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값과 관련해서 중국 내 거래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unruly 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자, 그는 중국은 정부 당국이 금과 관련해서 증거금 요건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이 투기적 열풍이 거센데 현재 금값은 전형적인 오버슈팅 국면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금값은 이 지정학적인 불안정성과 이 페드의 독립성 우려 등이 겹쳐서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한번 했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지목을 했고요. 세계금협회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금괴와 금화는 총 43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한 해 사들인 금괴와 금화가 432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0톤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한 해만 이 정도 샀다고 합니다. 이는 또 전년 대비해서 28% 급증한 수치로 전 세계 총 금 소매 시장 전체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이고요. 중국인들의 금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 같은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고교 교사 로즈 텐은 소득은 줄고 지정학적인 긴장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피처는 금뿐이라고 했고요. 과거에는 중장년층 여성이 금 매수세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1g짜리 작은 금 알갱이를 유리병에 모으는 등 중국 MZ세대까지 사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환경 변화가 금 매수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큰 손이 막 질러대니까 금값이 그렇게 많이 치솟았습니다. 자, 월가서 의심받는 워시 긴축론 연준 방향에 혼란이 우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케빈 워시, 이번에 페드 의장으로 지명된 분입니다. 자, 이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지금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AI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워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양적 긴축, 이 QT를 통한 금리 인하론 역시 최근 시장에 이 워시 쇼크를 일으키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8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폭스뉴스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성급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 정책을 축소하는 이 QT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연준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3년여간 진행하던 이 QT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나 달하고 4분기에는 5%가 예상될 만큼 지표상 순항 중입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이라는 이 판단이라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한 유동성의 흡수가 필요할 수 있고요. 현재 연준의 자산 규모는 6조 6천억 달러입니다. 많이 줄였어요. 연준 자산 규모가 8조 9천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 QT를 통해서 2조 3천억 달러나 줄였습니다. 연준은 통상 보유한 이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인 이 MBS 등의 만기가 도래하며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돈줄 조이기에 나섰고요.
특히 긴축 시에는 장기 차입 비용이 늘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채는 재무부가 발행한 거잖아요. 그게 아까처럼 재무부가 발행해서 결국은 만기되면 원금하고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금하고 이자 받고 MBS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저당증권 MBS도 원금하고 이자만 받고 새로 투자를 안 해주는 거죠. 재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연준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흡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는 이런 국채와 주택저당 정권을 갖다가 오히려 시중에서 마구마구 매입을 해주면 시중 은행이나 이 국채와 MBS를 들고 있는 쪽에다가 달러를 공급해주는 유동성 확장 정책 QE가 되는 거죠. 쿼니터티브 이징 해가지고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이 됩니다. 반대로 하면. 자, 특히 긴축 시에는 이 장기 차입 비용이 늘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사주는 곳이 없으니까요. 연준이 가장 큰 손인데 연준이 이제 안 사주면 다른 데다가 우리 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금리를 높게 제시해야 되죠. 금리를. 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집값 낮추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같은 가능성에 베센트 장관이 견제에 나선 셈이고요. 그는 연준이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 체제로 이동할 경우에 더 큰 자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연준이 방향을 정하는 데 최소 1년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고요.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켜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시의 또 다른 주장도 반발을 사고 있는데 CNBC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AI 붐이 개인 소비 지출 PCE 상승률과 중립금리를 2년 안에 0.2%포인트 미만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워시의 주장과 달리 AI 붐이 물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응답자의 3분의 1은 오히려 AI 붐이 중립금리를 0.2에서 0.5%포인트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나산 라이트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AI 붐이 단기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블룸버그는 QT와 금리 인하라는 상반된 정책을 앞세운 이 워시의 주장에 경제학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인 링가르트 노틀다임 대 교수는 노트데임대 아마 노트르담 아마 노트르다임대라고 한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고요. 연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데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에서 AI가 궁극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지라도 AI 관련 수요가 즉각 늘어나서 통화 정책 대응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AI 반도체 성능이 갈수록 HBM이 좌우한다. K 메모리에는 천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3, 4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테슬라 팹을 건설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생산 시설이다.
지난 28일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앨런 머스크가 한 말이고요. 이 발언은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과 테크 업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머스크가 반도체 팹을 직접 만들겠다는 언급을 최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그리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 인공지능 기업 xAI를 하나로 묶을지도 모르는 머스크의 다음 도전 목표가 이 AI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머스크 CEO 말대로 지금의 AI 반도체는 로직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의 설계와 제조가 한데 집약된 제품인데,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거대 인프라는 사실 이 AI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한 들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이 로직 반도체에는 CPU와 GPU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맡는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고요. 자, 이는 현재 컴퓨터의 기본인 폰 노이만 구조가 등장할 때부터 이미 개념적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두 영역이 나뉜 것은 인텔이 1970년 상용 D램을 출시하면서였는데, 이때부터 D램은 표준에 맞게만 만들며 어떤 CPU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이 됐고요. 비유하자면 로직 반도체는 반도체라는 체스판의 왕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 몸처럼 가까워진 것은 약 45년이 지난 2016년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AI 가속기 테슬라 P100이 등장하면서였는데, 우리가 AI 반도체라고도 부르는 AI 가속기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2016년에 엔비디아가 내놓은 테슬라 P100이 AI 가속기의 기본적인 형태의 탄생이었군요. 딱 10년 전이네. 자,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매개 변수가 수십억에서 수조 개에 이르고요. 이를 만들기 위해 행렬 곱셈과 덧셈을 수조 차례 반복해야 하는데, 학습뿐 아니라 만들어진 AI를 사용하는 데에도 행렬 계산을 해야 하고요. 여기에 특화된 병렬 연산에 강한 로직 반도체가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직 반도체에 막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잠시 보관해 놓는 이 메모리의 크기도 중요한데, 하지만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늘어난 로직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메모리의 데이터 제공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메모리 월, 벽, 메모리 벽이었군요. 예컨대 부산에 있는 창고에서 서울 공장으로 보내는 자재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창고를 서울 공장 바로 옆에 지었고요. 그리고 창고를 1층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높게 쌓은 후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 창고가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이 TSB,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는 이 TSB라는 전극으로 관통시켜서 만든 게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하지만 HBM과 GPU를 붙여놓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고요. 두 반도체의 아랫부분을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반도체처럼 작동할 수 있게 패키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TSMC의 CoWoS, Chip on Wafer on Substrate, CoWoS 방식이고요. 이 첨단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로 이것이 없으면 AI 반도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머스크가 로직, 메모리, 마지막에 이 패키징을 모두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걸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때 이 HBM3가 안 됐던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 TSMC가는 요 패키징 기술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TSMC한테 맡기겠다.
네, 그때 전자의 주가가 또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빠졌죠. 야, 그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것도 못하냐인데 TSMC만의 이 노하우가 있는 그런 패키징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또 다 쫓아간 것 같습니다. 그죠? 22년 챗GPT 등장 이후에 세상의 중심이 AI가 되면서 AI 반도체에 돈이 몰렸고요. 지난 6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TSMC, 전자, 닉스가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 6위, 15위, 26위가 된 근거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15위이고요. 야, 근데 TSMC는 6위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돈이 쏠리면서 기존 구조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GPU의 가장 큰 도전자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빅테크들인데 구글이 만든 이 로직 반도체인 요 TPU, 그죠? 아마존이 개발한 트레이니움이 대표적입니다.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는 AI6도 엔비디아의 GPU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우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과 퓨리오사도 이런 거인들의 틈새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HBM의 도전자는 다른 메모리인데 기술적 난도가 높은 HBM은 가격이 비싸고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단 3개 회사만이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HBM이 아닌 다른 메모리를 쓰면 HBM의 지배력을 낮추고 AI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LPDDR과 그래픽카드에 사용하는 이 GDDR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GPU 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의 AI 반도체 기업인 하이퍼엑셀도 LPDDR을 사용하는 LPU라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TSMC의 이 코어스는 가장 도전자가 없는 시장인데 전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의 이 90%를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TSMC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보낸 HBM을 받아서 GPU와 함께 패키징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TSMC가 최강일 수밖에 없고요. 유일한 도전자가 삼성전자인데 전자는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로직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제조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패키징할 수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필요한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이 설계도를 삼성전자에 보내기만 하면 삼성전자는 한 곳에서 AI 반도체를 턴키 형태로 완성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야, 불과 정말 한 1년 만에 그죠? 아,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예, 삼성전자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네, 그러면서 파운드리에서도 격차가 계속 벌어졌고요. 15%였던 점유율이 7%까지. TSMC는 70이 되고, HBM은 하이닉스가 계속 앞서 달리고, 전자는 하려고 해도 계속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나오고, 네, 그런 상황에서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안 되고 그랬었다면 지금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잘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까 TPU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또 계속 가격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대체제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야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 파운드리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또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라도 아마 이 부분을 국내 기업을 키우려고 막 계속 하긴 할 건데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테라팹을 건설해야 된다. 테라. 예전에 배터리 공장 지을 때는 기가파워인가 뭐 그런 거 지었잖아요. 네. 여기는 또 테라팹 해가지고 로직 메모리 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 시설. 사실 이걸 모두 했던 게 인텔이었는데 인텔이 지금 거의 뭐 중환자실에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나 가격이 너무 계속 강하면 진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는 거. 어떤 또 경쟁자들이 출몰하는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